평양방어사령부 대저였던 저는 그날 밤 제 손으로 계급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평양 시내 어느 별장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속에 제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매일 아침 경례를 올리던 고위 간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이, 제 가정이,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편의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대체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3대를 충성한 엘리트 장교가 총을 들고 국경을 넘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시내 중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3대가 당에 충성한 이른바 성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일 아침 대동강변을 따라 학교에 갔습니다. 모란봉 공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명절이면 김장김치 담그는 어머니 옆에서 얼쩡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를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 군사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미래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소위로 임관했고 30살에 이미 소자, 그러니까 남한으로 치면 중령이 되었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이었던 저는 수도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40 전에 장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31살 되던 해 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수연이를 처음 본 건 당 간부들이 모이는 문화 공연에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상급 부대의 박 부부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무는 우리 당이 키운 인재요. 자네 같은 충성스러운 간부에게 딱 맞는 배우자지. 그때 저는 그저 영광스러웠습니다. 고위 간부님이 직접 중매를 서두신다는 게 얼마나 큰 신임인지 알았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평양 시내 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난방이 되고 수돗물이 나오는 그곳은 북한에서는 꿈의 집이었습니다. 1년 뒤 딸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더 높은 지위에 올라 더 많은 특권을 주고 싶다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은 다른 평양 주민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매달 배급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받았고 명절이면 백화점에서 특별 배급표를 받아 돼지고기와 설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보며 장마당에 나가 부족한 반찬거리를 사오곤 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해도 우리는 돈이 있었으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딸아이를 안아 올리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소박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가끔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밥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은별이는 크면 뭐가 될까? 당연히 예술인이죠. 엄마를 닮아서 노래를 잘할 거예요. 그럼 나는 장성이 되어서 우리 딸 자랑하고 다니겠소.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는 삶.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삶.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요?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라던 아내는 가끔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중에 휴가 때 다녀오면 되지 않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아내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도 혼자 볼일만 보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좀 사귀지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잔 소라고 말하면 전 괜찮아요. 은별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아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부부장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고위 간부가 부하 집을 방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모셨습니다. 동무, 잘 지내고 있는가? 예. 부부장 동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누라도 잘 있고? 박 부부장님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잘 있어야지. 자네는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사람 아닌가?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부부장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소? 어디 아픈 거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그날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부장님의 방문 이후 제 삶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요? 어디 아픈 거요? 라고 물으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을 꿔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이 밤에? 부부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문화공연 관련 회의래요. 이 시간에 무슨 회의요? 내가 대신 가겠소. 아니에요. 저를 부르셨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무슨 회의를 했소? 긴 회의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늦게 전화가 오면 아내는 황급히 나가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면 늘 지쳐 있었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부부장님은 저의 상관이었고 저희 부부의 은인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대에서 박 부부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경례를 올렸는데 부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대좌, 자네 마누라 잘 있나?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마누라를 얻었어. 내가 자네한테 준 선물이지. 잘 아껴야 해. 내가 자네한테 준 선물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선물. 아내가 선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수연이, 정말 회의인 거요? 이 밤에 무슨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소? 대체 어디 가는 거요? 나한테 숨기는 게 뭐요?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당신도, 은별이도 다 위험해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를 뒤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평양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대동강변의 한 별장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아내를 보자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익숙한 방문객이라는 듯이요. 저는 담장 밖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별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술 마시는 소리,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커튼이 반쯤 열린 창문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박 부부장님이 술잔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부부장님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남편이 아니라 그저 관리인이었다는 것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대저였지만 박 부부장님 앞에서는 한낱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4시쯤 아내가 별장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담장 뒤에 숨어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서더니 담벼락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별아, 엄마 미안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별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경비병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공연이 있나요? 아, 예. 부부장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예술인들이 자주 오십니다. 몇 년째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몇 년째.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아니, 어쩌면 결혼 전부터 계속 이곳에 다녔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로요.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언제 나가셨어요? 새벽에 나갔소.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제 눈빛을 보고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말하지 마시오. 아직은 듣고 싶지 않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박 부부장님의 손, 아내의 억지 웃음, 골목에서 우는 아내의 모습.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곳인지를, 제가 믿었던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지옥 같은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별이만이 천진하게 웃으며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대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 동무, 기쁨조라는 게 뭔가? 기쁨조요. 아,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시는 특별한 예술인들이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요? 그냥 궁금해서 말이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일단 선발되면 평생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해서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도 호출받으면 언제든 가야 한다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요? 그렇지. 일종의 관리 차원이라더군. 고위 간부들이 자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통제하는 방법이지. 남편도 그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당신은 기쁨조였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답하시오. 당신은 기쁨조였소? 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요? 16살 때. 청진에서 평양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때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그럼 우리가 결혼한 건? 박 부부장님이 정해준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쪽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관리하기 쉽게 당신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관리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은별이는? 우리 딸은? 은별이는 진짜예요. 당신의 딸이 맞아요. 제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원했던 건 은별이뿐이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결혼할 때 왜 말하지 않았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저도, 당신도, 우리 가족 모두 죽어요. 제 부모님도 청진에서 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안해요.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아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평양으로 끌려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아내가,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도 가고 있소? 예, 한 달에 2~3번. 부부장님이 부르면 가야 해요. 가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당신 경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경력 따위가 뭐가 중요하오. 하지만 당신이 숙청당하면 은별이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반역자가 되면 은별이도 성분이 나빠져요. 그럼 우리 딸은 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성분이 나쁘다는 건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별이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오?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어요. 박 부부장님이 다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대에서 박 부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경례를 올려야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부부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대좌,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인가? 아닙니다. 요즘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지. 자네 집사람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던데. 둘 다 무리하지 말게. 집사람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제 아내를 자기 사람처럼 말하는 그 어투가. 그나저나 김 대좌, 다음 주에 중요한 임무가 있네. 최고사령부 행사 경호를 맡아야 하는데 자네가 총책임자야. 잘 준비하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례를 올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부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김대좌, 자네 마누라한테서 부탁 하나 들었는데 은별이 유치원 문제 말이야.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걱정 말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부부장님에게 딸 문제를 부탁했다고? 언제? 어디서? 저는 고개를 돌려 부부장님을 봤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너희 딸의 미래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경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박 부부장한테 은별이 얘기를 했소? 미안해요. 은별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평양 시내 좋은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냥 상의를 드린 거예요. 상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뭘 상의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에서 자던 은별이가 깼습니다. 아빠, 왜 싸워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별아. 아빠가 그냥 목소리가 좀 커졌어. 미안해. 엄마 울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자, 우리 다시 자자. 딸을 재운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에는 늘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내와 딸을 구해내야 한다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좌라는 계급도 평양방어사령부라는 직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체제에 갇힌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늦게 호출을 받았고 저는 여전히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해서는 박 부부장님에게 경례를 올려야 했고 퇴근 후에는 딸에게 웃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 훈련이 일찍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은별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유치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싶었지만 현관에 딸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은별아? 어디 있니? 딸방 문을 열었습니다. 은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잠들 리 없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딸의 숨소리가 너무 깊고 고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수면제라도 먹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 저는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였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아내의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뜬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말하지 마시오. 지금 병원 가야 하오. 저는 황급히 수건으로 아내의 손목을 동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 간부의 아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제 경력은 끝장입니다. 아니, 경력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별이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함을 꺼내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진짜로 죽으려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소? 은별이는 어쩌려고? 은별이한테 수면제를 먹였어요. 조금만요. 제가 죽는 모습을 보게 할 순 없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여보,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그들의 장난감.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저는 탁자 위에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당신들을 속이고 살았어. 여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은별이를 잘 키워주세요. 은별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저들에게 우리는 그냥 물건이야.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어. 제발, 은별이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력해서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딸을 살리려면, 그리고 제 자신을 살리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수연이, 들으시오.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뭐라고요? 탈북합시다. 남조선으로 갑시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는 평양 사람이에요. 계급도 높고 감시도 심한데 어떻게? 방법을 찾겠소. 내가 대자요. 평양 방어사령부 간부요. 나한테는 권한이 있소. 그걸 이용하면,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어요. 은별이도 여기 남아도 죽는 거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천천히 죽고 탈북하다 들키면 빨리 죽는 거요. 나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소.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하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탈북 경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국경 경비 자료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대저라는 계급을 이용하면 이런 자료에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압록강의 경비 상황, 감시 초소의 위치, 교대 시간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중국에 넘어가서도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남한까지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금반지, 제가 받았던 훈장들, 심지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까지. 이걸 팔면 어떻게 해요? 괜찮소. 새 세상에 가면 다 새로 사면 돼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미화로 5,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탈북 브로커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부대에서 국경 지역 시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양 방어사령부 간부들이 함경북도 국경 부대를 점검하러 가는 임무였습니다.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게 기회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식 임무로 국경까지 갈 수 있소. 당신과 은별이는 내가 미리 사람을 시켜서 국경 근처까지 데려다 놓겠소. 하지만 우리가 평양을 떠나면 바로 의심받을 거예요. 여행 증명서를 위조하겠소. 당신이 청진 고향에 부모님 뵈러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소. 계획을 세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는 도박.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소. 솔직히 무서워서 미칠 것 같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요. 은별이가 커서 엄마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무섭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일주일 후 아내와 딸은 청진행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은별이는 외할머니 댁에 간다고 좋아했습니다. 철없는 딸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별인지 몰랐습니다. 은별아, 아빠 사랑해.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 엄마 말 잘 듣고.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만나자. 반드시. 이틀 후 저도 함경북도로 출발했습니다. 공식 임무였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부장님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좌, 시찰 잘 다녀오게. 국경 경비 상태 제대로 점검하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례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례입니다. 부부장 동지. 차창 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제가 자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부대 시찰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아내와 은별이는 이미 이틀 전에 브로커를 통해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준비됐소? 예. 무서워요. 나도 무섭소. 하지만 해야 하오. 그날 저녁, 저는 시찰단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일부러 취한 척했습니다. 김 대좌, 오늘 많이 마시는구만. 여기까지 왔는데 실컷 마셔야지. 내일은 또 평양 가면 바쁠 테니. 그래. 한 잔 더. 밤 10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요.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초소 경비병들도 함부로 막지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국경까지는 10리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둠을 틈타 걸어갔습니다. 가끔 순찰차가 지나가면 숨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근처의 작은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여보. 아내가 은별이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딸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았습니다. 잘 왔소? 예. 브로커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뒀어요.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물이 너무 빠르고 깊어 보이는데. 두만강은 그날 유난히 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길을 알아요. 강 상류 쪽에 여울목이 있소. 거기로 가면 물이 얕소. 저는 은별이를 제 등에 업었습니다. 작은 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조용히. 우리는 강변을 따라 200m쯤 올라갔습니다. 여울목이 보였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건널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갈 테니 내 손을 잡으시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10월 말의 두만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시발, 들켰소. 저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뛰시오, 빨리. 우리는 강물을 헤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지. 정지하지 않으면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은별이가 등에 섰겠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은별아. 아빠가 있어. 눈 감고 있어. 저는 권총을 빼서 뒤로 쏘았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강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에요.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은별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아내를 끌어올렸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서 멈추면 죽소.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물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가야 하오. 여기도 위험하오. 저는 은별이를 다시 업고 뛰었습니다. 아내도 비틀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강변에서 100m쯤 떨어진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변의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까지 넘어오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 살았소. 일단은 살았소.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쓰러졌습니다.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총소리 났어요. 이제 괜찮아, 은별아. 다 지나갔어. 우리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었지만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보, 브로커가 준 전화번호 있소? 예. 여기. 아내가 젖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글씨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성진입니다. 방금 강을 건넜습니다. 아, 오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강변에서 100m쯤 떨어진 옥수수밭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안에 차가 갈 겁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운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 30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해냈어요. 정말. 북한을 벗어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그때 멀리서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중년의 조선족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예, 저요. 빨리 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공안 나와요. 우리는 트럭 짐칸으로 올라탔습니다.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짐칸 안에서 저는 북한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는 제가 버리고 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동료들, 제 지위, 제 과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저를 물건이 아니라 아내로 대해줘서. 이제 시작이요. 우리 진짜 부부로 살아봅시다. 진짜 가족으로.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도피, 그리고 남한까지의 긴 여정.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강물을 건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찰나였지만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집더미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골아 떨어졌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하던 조선족 아저씨가 집더미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셔야 해요. 내린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 뒤편의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헌 이불과 간단한 생필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연길에서 1시간 떨어진 마을이에요. 우리 고모부 집 창고예요. 고모부는 조선족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공안들이 순찰 다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죠? 저는 주머니에서 젖은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화 3,000달러였습니다. 원래 5,000달러를 준비했는데 2,000달러는 이미 북한에서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여기 3,000달러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10,000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달 있으면서 돈을 더 마련해 보세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위험해요.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거든요. 아저씨가 떠나고 우리는 창고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넜고 총알도 피했고 가족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큰 감옥에 갇힌 것뿐이었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 낮에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만 몰래 다녀와야 했습니다. 먹을 것은 조선족 고모부가 하루에 한 번씩 가져다 뒀습니다. 밥과 김치, 가끔 계란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하루 한 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은별아. 나중에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한국이 어디예요? 거기 가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응, 그럼. 거기 가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한국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다시 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 한 달에 1,000위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000위안이면 미화로 $150 정도요. 그걸로 한국까지 가려면 5년은 일해야 할 거예요. 5년.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이나요? 우리가 5년을 여기서 숨어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워요.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요즘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창고에서 은별이를 돌봤습니다. 식당 일은 고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저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 조선, 새끼. 빨리 안 움직여? 식당 주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걸 알고는 임금을 절반만 줬습니다. 항의하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 약속한 돈을 니네 같은 불법 체류자한테 1,000위안이면 많이 준 거야. 싫으면 나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런 놈은 한 방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였고 이 식당 주인은 제 운명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창고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은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은별이가 열이 나요. 기침도 계속하고 딸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잡히면 끝이에요. 그래도 가야 하오. 이대로 두면 은별이가 죽소. 조선족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는 한의원을 알려줬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돈만 내면 봐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1,000위안이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괜찮소. 은별이가 먼저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다행히 은별이는 일주일 만에 나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장은 다시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아내는 창고에서 은별이를 돌봤습니다. 은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좁은 창고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조선 새끼, 오늘부터 나오지 마. 네? 왜요? 공안들이 이 근처 탈북자 단속한다고 난리야. 네 때문에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하냐? 꺼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고모부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우리 마을에도 공안들이 자주 오거든요. 언제 들킬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때 조선족 아저씨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태국으로 가세요. 태국이요? 거기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태국은 중국보다 단속이 덜해요.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브로커 비용이 5,000달러는 들어요. 5,000달러.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어떡하죠, 여보. 아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자유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조선족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뭡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무료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공안들이 그 선교사들을 감시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들한테 연락해 주시오. 제발. 일주일 후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이시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국 땅에서 1년 넘게 숨어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로 처음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여권도, 신분증도 없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추방당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와서 탈북자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와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하오. 무서워요. 여보, 또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요. 선교사님을 믿읍시다. 출발 당일, 우리는 새벽 4시에 트럭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가족 2팀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정도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하고 산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사흘 동안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중국 남부의 윈난성까지 내려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짐칸 안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윈난성에서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오스까지는 산길로 가야 합니다. 어린이들도 걸을 수 있나요? 은별아, 엄마 손 꼭 잡고 가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고 개울을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쳐야 했습니다. 은별이는 처음에는 씩씩하게 걸었지만 이틀째부터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가자. 은별아, 아빠가 업어줄게. 7살짜리 딸을 업고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되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몰래 넘겨줬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일반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요. 이미 반은 왔소. 하지만 그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버스 검문을 했습니다. 여권을 검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권 내세요. 우리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히 경찰관과 협상을 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그냥 눈 감아 달라고. 하지만 그날따라
경찰관이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권 없으면 하차하세요. 경찰서 가야 합니다. 우리 10명이 버스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잡혀가요? 아니야, 은별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 추방됩니다.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선교사님이 경찰서장과 협상을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인당 200달러씩 내면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야 합니다. 2000달러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준비해 온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틀을 더 갔습니다.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태국에서는 방콕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별이는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저기 큰 건물들이 많아요. 응, 은별아. 저런 게 다 도시야. 한국도 저렇게 생겼어요? 훨씬 더 크고 멋있단다. 방콕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로 갔습니다. 불법 입국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민국 수용소는 감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과 달랐습니다. 적어도 추방당할 위험은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곧 한국 가요. 네, 이제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 직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김성진 씨 가족?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영사관으로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드디어요. 드디어. 아내도 울었고 은별이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며 멈춰섰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요. 태극기. 북한에서는 증오하라고 배운 그 깃발.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깃발로 보였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성진 씨 가족이시죠?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신원 확인과 서류 작업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꿈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은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은별아, 내일 우리 한국에 가. 한국이 어떤 곳이에요, 아빠? 좋은 곳이야. 은별이가 학교도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진짜요? 그럼 엄마랑 아빠도 행복해져요? 응.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한 마지막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태국까지 가는데 석 달, 태국에서 한 달. 그 긴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이에요? 그래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응, 은별아. 이제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입국장을 나오니
통일부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성진 씨 가족 환영합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성진 씨 가족이시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감시받고 통제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번쩍이는 간판들, 꽉 찬 도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보, 저 차들 좀 봐요. 저렇게 많은 차가 다 개인 차래요. 신기하네요.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만 차가 있었는데 은별이는 창밖을 보며 연신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아빠, 저기 마트에 불이 켜져 있어요. 밤인데? 응, 여기는 24시간 마트가 있단다. 24시간이요? 밤에도 물건을 팔아요? 그래,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수업, 경제 교육, 컴퓨터 교육,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뭐든지 쳐보세요. 알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강사님의 말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북한과는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평양이 아닌 지방의 참혹한 모습,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제가 지켰던 체제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었다니.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수연이. 내가 몰랐어요. 내가 그 체제를 믿고 따랐던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예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밤에 불려 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거리,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보, 이게 자유네요. 그래요. 이게 자유예요. 다음 날, 저는 은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8살이 된 딸은 이제 2학년이 될 나이였습니다. 은별아,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야. 학교가 뭐예요? 아빠,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는 곳이야. 저도 친구 사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많이 사귀렴. 은별이의 첫 등교날, 저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은별이는 절대 이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저였지만 여기서는 그 경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작업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북한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옮겼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붓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된 노동조차 자유로운 노동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와요. 은별이는 방에서 숙제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대요. 저녁을 먹으며 은별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지우가 연필 빌려줬어요. 그리고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뭐가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불고기요. 아빠,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응, 매일 먹을 수 있어.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탈북하기 잘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은별이의 소원이었습니다. 우와, 아빠, 여기 높아요. 그치? 서울이 다 보이지?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네, 정말 해냈어요. 아빠, 저기 북한도 보여요? 은별이가 북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저 멀리, 저 산 너머에 북한이 있어. 언젠가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갈 수 있겠지. 북한. 저는 가끔 그곳을 생각합니다. 두고 온 부모님, 동료들, 친구들. 그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박 부부장 같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보,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청진에 계십니다. 연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보고 싶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요. 제 세대에는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지요. 우리 은별이 세대에는 꼭 통일이 되기를.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대저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택배 상하차 직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평양의 대저로 사는 것보다 서울의 평범한 노동자로 사는 게 1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밤마다 불려 나가지 않습니다. 은별이는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웁니다. 아빠, 저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사요. 그래, 은별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자유. 그것은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제발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 제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계급장도, 감시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같은 민족으로, 같은 인간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자유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